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든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와일드 카드입니다. 최근에 신용 등급이 하락한 이 베네수엘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차관을 지원을 하면서 베네수엘라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산유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투자다, 한 발 빠른 좀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중국이 아니고서야 도대체 이만한 자금을 어떤 특정 국가에다가 차관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네. 재정 이제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130%에서 150% 있는 유로존이라든가, 미국, 일본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그 빚도 못 갚고 있는 친구들이 딴 데다가 해줄 수는 없는데, 네. 이 중국이 이제 막대한 부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상당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사실 디폴트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사실 베네수엘라에다가 지원을 했던 것은 이번 단 한 번뿐이 아니고요. 200억 불이었는데 이게 21조 정도입니다. 하나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한 500억 불, 그러니까 한 50조 정도를 지속적으로 좀 제공을 했었고요. 다 합치면 70조나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60만 배럴을 중국에다가 이제 원유를 수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조약을 맺으면서 이 중에 60만 배럴 중에 절반 정도가 이 그러니까 차관을 상환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국가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만치 200억 불, 우리 돈으로 21조입니다. 진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아니면 이 정도의 어떤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오펙 국가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계속해서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간밤에 또 석유장관,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장관이 미국 셰일 가스 업체들이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베네수엘라를 손을 잡아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 굉장히 견제한다는 걸 좀 대외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렇게 저번에 러시아한테도 이제 지원을 약속을 해줬고, 네. 이번에도 베네수엘라를 하는데 사실,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장관이 얘기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오펙의 산유량 자체는, 생산량은 전혀 늘지 않았었는데, 미국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50%나 늘려 나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석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단초가 됐었죠. 네네. 여기 더불어서 그러면 오펙 국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지원하고 나서고 있는데 외신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유가락으로 인해서 가장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석유 치킨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투수로 이제 중국이 나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평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외화 수입의 96%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물가 상승률이 63%에 이르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베네수엘라 정권이 좀 위기에 처했었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좀 구걸을 하고 다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에다 도움을 다시 또 받게 되는, 사실 처음에 그냥 중국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관을 받게 됐었고 부도확률이 거의 지금 3년 내 97%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자금 지원이 상당히 단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네. 자,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의 좀 어떤 이슈로 인한 파장들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산유국들에 대한 금융 질서를 중국이 좀 잡아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유국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는 건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조정을 해서 유가를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사실, 걸프전,
걸프전이 사실 그 달러 결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 자기 기축통화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그런 욕심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까지 계속 이어오다가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이러한 달러 결제 시스템을 위안화 결제로 바꾸려고 하는 이란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 지금 거의 국제사회에서 거의 평화의 수호자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고르바초프가 러시아를 더 이상 건드리면 이제 핵공격도 당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내밀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고요. 1,000원만 내면은 자동차의 기름을 절반까지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형편없는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데다 이제 손을 내밀고 그것도 20조, 50조, 뭐 70조라는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막대한 국부를 이용해서 전 세계적인 중장기적으로 결제 통화, 그러니까 이제 통화 패권에 대해서 기축 통화 패권을 중국으로 좀 끌고 오려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남미, 사실 미국은 남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량 자원들이 많이 이렇게 저장돼 있는 동남아라든가 그리고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쪽에 지금 지원을 굉장히 하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중국의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위안화 결제로 다 바꾸겠다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굉장히 중국이 유리한 싸움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수에 관련된 ETF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중국의 지수 ETF에 투자를 한 방법도 투자 방안으로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어요. 자, 이제 다음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존 증시 이슈 두 번째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유럽 관련해서 리스크가 또 하나 부상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리스와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유럽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느 정도 좀 잠재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유로존의 2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그리스 중에서 그리스 관련된 그렉시트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증시 반응들이 뭐 좋게 나타나고 있고 네. 러시아 쪽은 지금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등급이 좀 강등이 되면서 뭐 물가 상승률 루블화 가치가 지금 상당히 좀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루블화라든가 이제 국가의 신용 등급 관련된 모습들이 결론적으로는 국가 그 시스템 리스크로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로존에서 가장 큰 핵심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렉시트 가능성은 사실상 조금 좀 줄어들었잖아요. 굉장히 우려감은 완화된 분위기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22일 날 있을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부양책이 정말 기대감처럼 나와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올해 좀 유동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22일 날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무언가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번 주간 뭐 국내 증시라든가 해외 증시가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좋지도 않았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확실히 지금 그 시스템 리스크가 굉장히 좀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구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렉시트 관련해서 이제 시리자와 신민당의 이제 말싸움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이제 사마라스가 이제 시리자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25일 날 총선을 해서 시리자가 잡게 됐을 경우 부채 한도 협상이 28일 날 3일 동안 도대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해주면서 신민당의 손을 좀 들어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죠. 또 여기서 이제 시리자 치프라스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지금 유로존 탈퇴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유로존 절대 탈퇴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메르켈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단판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메르켈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한 저번 주인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메르켈 쪽에 이제 당에 있는 관련된 의원이 메르켈이
뭐 사마라스가 연임을 하든 아니면 그 치프라스가 새롭게 등극을 하든 어느 쪽이든 다시 만나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리스 쪽에서 리스크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그렉시트는 뭐 이제 더 이상 우려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스는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반대로 지금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브라 하락 이 폭이 월간 지금 가장 좀 큰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유가 때문에도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좀 코너에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미국이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외신들 중심들 반미, 제가 이게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과연 미국과 친하지 않은 것이냐, 이게 진짜 절대 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러시아가 무슨 저는 절대 악의 소굴이고 무슨 뭐 깽단이 사는 뭐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람 사는 동네 웬만하면 다 비슷할 텐데. 네, 러시아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아직 외환보유고가 그 해결책 실마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환보유고를 활용해서 루브라를 방어해내고 물가 상승률을 지켜내고 국내 금리를 조정을 함으로써 뭐 좀 어떻게 보면 다시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외환보유고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라든가 규모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고 속도, 규모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더 수세에 몰리게 되고 외환보유고가 너무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된다 이런 모습이었을 땐 러시아의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러시아의 뉴스플로우는 우리에게 매수 기회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럼 좀 투자 전략을 여쭤보게 되면 하나의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하나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거듭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러시아 문제를 확인할 때 유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뉴스플로우 확인할 때 어느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유가가 제일 가장 큰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미국 시장까지도 불편한 구간이 저번에도 한번 발생을 했었었는데, 이제 최근 한 3일 동안 유가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보면서, 유가가 여기서 얼마나 더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된다. 하지만 생산 비용은 48불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유가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유가는 진짜 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최근 들어서 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또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유로존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중국의 어떤 국제화 위상 점점 높아져가는 이런 양극화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계속적으로 문제는 또 유가와 더불어서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추이들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이어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자, 장기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서동수 대리가 팔로우업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코너 계속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은 뭔가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